이게 단순한 기술 유출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카르타의 행동은 군사적, 외교적,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철저히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비동맹 국방장관 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북한 고위 군인사가 사전 공지 없이 접촉한 사실이 K인텔 시스템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당시엔 단순한 인사 수준으로 보였지만 불과 며칠 후 동일한 인물들이 다시 은밀히 만났고 이 자리에서 기술적 협력 문서 일부가 오간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7년간 공들여 함께 개발해온 KF-21 기술 중 일부를 북한에 넘겼다는 의혹이 실제로 변하고 있다는 건 너무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혹시 단순한 외교적 실수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공식적인 기술 협력을 맺을 이유가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북한은 국제 제재 국가이고 기술적으로도 KF-21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수준인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더 위험한 겁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을 통해 기술 흡수 경험이 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오해 경로로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유출 대상으로 지목된 부분이 전투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과 전자전 통제 구조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이를 통해 기존 미그-29개량이나 무인기 개발에 활용하려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제때 막지 못했다면 KF-21은 동북아 독재국가의 무기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꽤 빠르게 움직였죠. 저는 그 부분은 평가합니다. 정보 유출이 감지된 지 24시간도 채 안 돼서 사천 공장 내 모든 인도네시아 기술자 계정이 차단됐고 KFX 서버는 보안 적색 단계로 전환되었죠. 그 정도 대응 속도는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삼은 판단이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이후 문재인 정부 초반까지 인도네시아는 경제력 있는 무슬림 국가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낙관적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산 구매력이 부족했고 기술 이전만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은 그들이 KF-21의 핵심 기술에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허위 설계 패키지 일부를 전달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한국은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섞어두었어요. 누가 누구를 속인 걸까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보방어 역량과 전략적 예측력이 뛰어났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까요? 더 일찍 공개했다면 국제사회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배신에 대해 더 강하게 반응했을 텐데요. 그건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공개했다면 오히려 KF-21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조용히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시작했죠. 특히 필리핀은 이 사건 직후 공식 채널을 통해 KF-21 도입 의사를 밝혔고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직접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서울뿐이라며 언급했습니다. 그게 진짜 외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도 잃고 신뢰도도 잃고 KF-21 공동개발국 지위도 잃은 셈이네요. 반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켰고 더 나은 파트너와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지 사고가 아니라 한국이 국제 안보 산업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환점이었다고 봐야겠네요. 인도네시아의 은밀한 움직임이 확인된 직후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사천 KF-21 통합관제센터의 경보음이 울리고 서버 보안 등급이 즉시 적색 단계로 격상되었죠. 이 단계는 오직 국가급 기술 유출이나 적성국 침투가 의심될 때만 발동되는 조치입니다. 몇 분 뒤 인도네시아 기술자 47명의 계정이 일괄 봉쇄되었고 그들이 접근하던 모든 파일은 자동으로 암호화되어 접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조치가 얼마나 신속했는지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유럽 방산기업들의 대응이 12에서 18시간 걸리는 데 비해 한국은 50분 만에 전체 차단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국가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술자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이 왜 갑자기 로그인이 되지 않는지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대신이 드러난 순간 그들의 접근권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한숨 돌릴 틈도 없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핵심 기술까지 손댈 수 있었습니까? 일부에서는 어차피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었는데 과한 조치 아니냐는 주장도 있던데요. 저는 물론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번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건 총알이 몸을 스치지 않았으니 총을 겨눈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구조, 기골 설계, 비행 제어 알고리즘 중 일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AESA 레이더나 전자전 장비 같은 핵심부에는 접근할 수 없었지만 주변 기술만으로도 북한 혹은 중국이 특정 모델을 개량하거나 모방하는 데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몇몇 러시아 설계 데이터를 토대로 기체를 모방해왔고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로부터 입수한 옛 기술을 기반으로 미사일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부분적 접근이 결코 가벼운 위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왜 그렇게 빠르게 차단했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접근했던 자료 중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이나 패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특히 북한과의 접촉이 확인된 뒤라면 작은 정보 한 조각도 치명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의 일부 패턴입니다. 물론 핵심 코드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조종 입력에 따른 반응과 안정성 조정값 일부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적성국이 KF-21의 회피 기동, 응답 속도, 고고도 기동 반응을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도에서 상승을 우선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체 안정화를 우선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데이터는 전투기 자체를 복제하는 데는 쓸모없지만 상대방이 우리 전투기에 대응하는 미사일 추적 로직을 조정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약점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24시간 안에 완전히 차단해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이었다면 이런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기밀 유출 사고만 해도 수십 번 반복했고 중국은 오히려 기술을 은근히 제공해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주권 의지는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 참여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어떤 것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들은 공동개발국 지위를 얻었고 일부 기체 설계에 대한 데이터와 모의 비행 시뮬레이션 접근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단 한 번도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AESA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설계, 전자전 시스템 알고리즘, 내부 무장창과 IR 탐지 체계는 철저히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관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애초부터 인도네시아의 기술 이전 요구를 정면으로 수용한 적이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통제 가능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공개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결국 가짜 협력이었다는 뜻입니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7년 넘게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는데 막상 돌아온 것은 제한된 접근권뿐이었다면 불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협력의 본질을 오해한 겁니다. KF-21은 단순한 수출용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미래 자산입니다. 어떤 국가에게도 완전한 기술 이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군사 항공기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부터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여러 차례 지연하거나 미행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전체 약속된 금액 중 30%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기술자 파견도 지연되었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설계와 조립을 진행해야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한국은 처음부터 인도네시아가 기술만 빼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건가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기술 유인 전략이었다고 표현하던데요. 사실이라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기술 함정이라기보다 보안 설계에 가까운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초기에 이미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등 주요 협력기관과 함께 해외 참여국의 접근 범위를 철저히 분리해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사용한 개발 시뮬레이터는 실제 무장 시스템과는 연결되지 않은 독립 버전이었고 데이터베이스 또한 클라우드상의 가상 계층을 두어 핵심 소스를 오해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계는 같이 했지만 속내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보안 체계의 힘입니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얻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낙인만 남긴 셈이네요. 그렇다면 손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게다가 최근엔 필리핀과의 협력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도 고립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확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쌓아온 방위산업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한국 무기체계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 미국이나 유럽 방산업체들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신뢰도 또한 크게 손상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기술 주권과 보안의 모범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지 한밤중의 접속 차단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의 전략 환경을 바꿔놓은 중대한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드러난 직후 서울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시 필리핀과의 비공개 접촉을 재가동했고 마닐라 측에서도 놀랍도록 빠른 호응이 왔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노후화된 전투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중국의 남중국해 압박 때문에 새로운 공군 전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KF-21 파트너십 재편 소식을 비공식적으로 전하자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이제는 한국과 진짜 협력을 할 시기다라고 말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10년 동안 최소 24대의 KF-21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확실한 구매 의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진짜 돈을 지불하고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필리핀이 과연 그 규모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재정 능력이나 정치적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필리핀의 재정 능력은 동남아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요한 점은 이들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 일본과의 인프라 협력, 한국과의 방산 협력 등 다양한 외교 축을 기반으로 국방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KF-21 확보는 단순한 전투기 도입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들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정과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고 중국 해경에게 고압 물줄기 공격을 받은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KF-21 도입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주권 수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인도네시아처럼 기술만 가져가려는 나태한 접근이 아니라 실제 전력을 확보하려는 절박함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필리핀을 그토록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까? 말레이시아나 베트남도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필리핀입니까? 단순한 구매 의지 이상의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위치가 결정적입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서 타이완까지는 비행기로 단 몇 분 거리이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중심축이 바로 필리핀 인근입니다. 이 지역에 한국산 KF-21이 배치된다는 건 중국에게는 전략적 충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부담이죠. 왜냐하면 일본은 자국의 전투기 현대화가 늦어지면서 이미 공군력 우위를 잃고 있고 사나이 다카이치 내각은 국방비를 늘린다고 하지만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의 KF-21 도입은 일본의 영향력이 더 줄어드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필리핀 선택은 단순히 시장 확대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략 지도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은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필리핀이 실제로 한국과 오랜 기간 협력을 이어갈 안정성이 있습니까? 인도네시아와는 달리 배신 가능성이 낮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은 중국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배신할 여유가 없습니다. 둘째,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함정을 다수 도입했고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방산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이번 KF-21 도입 논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필리핀 공군 개혁 계획과 직결돼 있어 쉽게 흔들릴 수 없습니다. 넷째, 한국의 기술 우위는 단순히 대체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필리핀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중국의 J-10을 도입한다. 우리가 지금의 KF-21을 논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업이 단순히 최근 몇 년의 방산 이슈가 아니라 무려 15년 전부터 시작된 민족적 자존심의 집약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KF-X 사업이 공식화된 건 2010년. 그 이전에도 개념 설계는 존재했지만 본격적인 국가 공동개발 사업으로서의 KF-X는 2010년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의 F-35 도입에 대한 제약, 일본의 기술 봉쇄, 중국의 급속한 군사 확대 등으로 인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에 대한 열망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가 동반자로 떠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지금 되짚어보면 씁쓸함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왜 하필 인도네시아였을까요? 다른 후보국은 없었습니까? 기술력도 없고 자금도 부족했던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국으로 끌어들인 건 너무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당시 정부와 KAI는 경제성과 외교적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무슬림 국가이자 인구 2억 명이 넘는 잠재 시장이었고 ASEAN 내 한국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한국 외교 노선에서 인도네시아는 중립적이고 비동맹적인 동반자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개발하면 충분히 통제 가능한 파트너라고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사업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의 협력도 나름 원활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담금 연체, 기술 이전 요구 확대, 정치적 입장 변화 등 문제가 연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신뢰와 실행력이 부족했던 셈이네요. 그런데 KF-X가 KF-21로 진화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은 점점 축소됐죠. 실제 기체 시제 제작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작업은 한국이 단독으로 수행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제기 제작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한국에서 제작됐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맡은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설계 시뮬레이션의 일부 파라미터 검증과 자료 정리에 머물렀고 실질적인 조립이나 핵심 시스템 설계에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공동개발국이었던 거죠.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본래 약속한 분담금의 절반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태도는 협력이 아니라 착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 배신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필리핀과의 협력으로 전환하는 건 단지 새로운 거래가 아니라 지난 15년의 사업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이군요. KF-X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이제 완전히 서울 중심으로 재편된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함께하던 시절엔 협상과 양보의 연속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이 직접 지휘하고 직접 기준을 정하는 구조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의 KF-21은 더 이상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수출형 전투기로서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의지, 한국의 기준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 새로운 구조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KF-21은 이제 전략적 상품이 아니라 전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쌓아온 항공기술의 상징이자 아세안 내 패권 재편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과 마닐라의 KF-21 협력이 공개되자마자 워싱턴에서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KF-21의 동남아 수출을 전략적 안정화 조치라고 평가했고, 미국 내 무기 수출 통제 규정에서도 KF-21을 사실상 비제한 항목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사령부와 괌 미군 기지에서는 이미 KF-21의 작전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준비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수출을 넘어 한국의 공군 기술이 미군의 인도태평양 작전 구조와 연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이제 한국의 무기에서 동맹의 전략 자산으로 격상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도쿄 정가와 방위성 내부에서는 KF-21이 필리핀에 배치될 경우 자위대의 작전 반경과 전략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아세안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다는 제목까지 뽑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안보 위기의식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산하의 다카이치 총리는 겉으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위성 내부 문건에서는 KF-21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문제는 위치입니다.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 KF-21이 배치되면 타이완 해협과 오키나와 일대에 대한 공군 작전의 균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본은 현재 F-15JS 개량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F-3차 세대 전투기 개발은 2030년대나 돼야 실전 배치가 가능하죠. 그 사이 한국은 이미 KF-21을 실전 배치하고 수출까지 진행하며 아세안 내 공군 우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오랫동안 독점해온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도 입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동안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 구매 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 새로운 공급자로서, 아니, 전략 파트너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건 이미 현실입니다. KF-21의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한국은 무기 수출 시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방산 수출과 함께 정치적 압박을 병행하지만 한국은 상호 신뢰 기반의 실용적 협력을 내세웁니다. 이 점이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KF-21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용 전투기 개발비만으로도 수십조 원을 쓰고 있지만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마친 실체가 있는 전투기이며 동남아 환경에 맞춰 조정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 아세안 국가들이 왜 한국을 선택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동남아시아의 공군력 구조는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모두 한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외교안보 질서까지 연결되는 흐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공군 질서 수출입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단순히 비행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운영훈련, 정비 시스템, 부품 생태계, 전술 교리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의 체계를 도입하면 향후 그들은 한국형 규범을 기반으로 작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투기 도입을 놓고 비교하고 있는 대표 기종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J-10C, 둘째는 러시아의 Su-30MK, 그리고 셋째는 한국의 KF-21입니다. 외관만 보면 모두 쌍발 엔진에 유사한 크기의 기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먼저 J-10C는 중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고 외형은 현대적이지만 탐지거리나 전자전 대응 능력에서 미국, 유럽은 물론 한국에도 뒤처진다는 게 국제 평가입니다. 특히 통합전장 네트워크 수준이 낮고 기체 내구성도 의심받고 있죠. 러시아의 Su-30MK는 과거 동남아 각국에 널리 수출됐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이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이 두 기종 모두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일 뿐 실질적인 대체제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은 이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가장 우월하다고 보십니까? SA 레이더 하나만으로도 차이가 나지만 그 외에도 엔진, 센서, 무장 통합 등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기술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KF-21은 첫째, 한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동시 다목표 추적과 고속 전자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J-10C가 이론상 비슷한 기능을 탑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전 검증은 전무합니다. 둘째, KF-21은 미래형 공대지 미사일, 유도폭탄, 극초음속 무장까지 통합 가능한 개방형 구조입니다. 반면 러시아제는 대부분 고정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많죠. 셋째, 기체 자체의 생존성이 다릅니다. KF-21은 부분 스텔스 처리가 적용되어 있으며 엔진 흡입구와 IR 방열 차단 설계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F-21은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훈련 시뮬레이터, 정비 시스템, 탄약 호환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포함된 전체 플랫폼입니다. 즉, 전투기 하나가 아니라 작전 체계 전체를 파는 겁니다. 그럼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싸고 빨리 오면 된다는 인식도 존재하잖아요. 특히 중국은 가격 인하와 무상 훈련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늘 가격과 속도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필리핀은 중국으로부터 J-10 도입 제안을 수차례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공식 협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 보증이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군사 장비에는 숨겨진 코드나 통신 감청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셋째, 만약 중국과 영유권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들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전 세계의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국 미사일 시스템 등 다양한 무기 수출을 통해 검증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동맹 작전을 고려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군과 연합 작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운용 개념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KF-21은 단순히 중국이나 러시아 전투기보다 성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운용 체계와 파트너십 구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말이네요. 결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KF-21에 관심을 갖는 건 무작정 한국산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실용적이고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이겠죠. 이번 인도네시아의 배신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떠한 공식적인 단절 선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을 내지도 않았고 외교적으로도 비난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훨씬 무서운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제재나 외교 단절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보이지 않는 차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진행 중이던 모든 부품 공동개발 계약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엔진 연소실 설계와 센서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4.200만 달러 규모의 공동 프로젝트가 취소되었고 계약 연장 또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 중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방산업계의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조용히 가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왜 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공개적인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왜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했을까요? 그건 아주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면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반발하고 국내 정치용으로 반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방산기술협약 외에도 인도네시아 항공우주청과의 협업도 전면 보류됐고 사천 공장 내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은 추가 파견이 원천 차단됐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5개 국방대학은 향후 인도네시아 군장교회 연수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단이 아니라 군사교류, 산업교육, 심지어 학문 네트워크까지 차단하는 전방위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이번 일은 단기적으로는 KF-21 프로젝트 배제지만 장기적으로는 방산 생태계 자체에 고립이 되는 거네요. 게다가 다른 나라들도 이런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두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한국이 어떤 기준으로 협력국을 평가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얻으려다 신뢰를 잃은 국가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고 이 이미지는 향후 10년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말레이시아 측은 KF-21 구매 논의 중 우리는 절대 인도네시아처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즉, 한국은 이번 조용한 대응을 통해 아세안 전체의 경고와 기준을 동시에 제시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용한 복수가 더 무섭다고 느낍니다. 소리 없이 지위를 잃게 하고 동맹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만들며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조차 주지 않는 방식이죠. 한국이 예전에는 감정을 앞세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처럼 정밀하고 치밀한 방식은 오히려 더 성숙한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안보 질서 재편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 주권과 신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가볍게 여겼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거의 유일한 현대 방산 협력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린 겁니다. 서울은 말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금 조용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인도네시아의 배신을 비판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방청 내부 회의록에서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파트너라기보다는 기술 획득의 통로로만 이 프로젝트를 활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도 비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실제로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균형, 경제 외연 확대라는 이유로 협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순진했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시각에 매몰됐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는 우리가 자주국방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기였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었잖아요. 협력국 한 곳이라도 확보하는 게 절실했던 시점이니 인도네시아의 접근이 달콤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이 완전히 잘못이었다고만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 선택 자체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명백히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기술 이전 요구를 공개적으로 확대했을 때가 가장 중요한 경고였습니다. 그때 이미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술 탈취형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부담과 외교적 고려 때문에 목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정확히 실현되고 말았죠. 그럼 당시 경고했던 전문가들 중에 기억나는 인물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증언이나 발언이 있다면 지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청취자들에게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습니다. KFX 초기 설계 검토위원장이었던 박기철 전 공군 중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요구자였다. 분담금은 명분이고 그들이 정말 원한 건 체계 통제권이었다. 이 말은 당시에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결국 단독 개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협력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처럼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던 인물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보다 외교적 이미지 관리에 더 초점을 맞췄던 정책 결정 구조였네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 정부는 전략적 판단 역량을 키웠다고 보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은 기술 보호, 외교 전략, 신뢰 검증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확실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협력보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제한적 공유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과의 협상에서도 한국은 기술 이전을 명확히 선그었고 구매 전제로만 협력을 열어뒀습니다. 또한 KAI 내부에는 비가시화 기밀층 설계라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어 단순한 파견 인력만으로는 구조적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사고의 진보입니다. 더 이상 한국은 기술을 외교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KF-21 사태를 통해 무엇을 잃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기술 접근권이 아니라 기회의 문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향후 20년간 아세안 안보 체계를 주도할 플랫폼이고 그 중심에 참여했던 국가는 동남아시아 내 군사기술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 결정적 순간에 신뢰를 저버렸고 그 결과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 협력 복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열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손실만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비용도 상당하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까지 타격이 클까요? 물론입니다. 첫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참여국 지위에서 퇴출당한 군사 공동개발 사례로 기록될 겁니다. 이는 국제 방산 시장 내에서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낙인을 의미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90명 이상이 한국 사천, 성남 등지에서 근무해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갑작스럽게 철수되었고 본국에서도 복귀 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산 인력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 인도네시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국 내 5세대 전투기 개발 노하우를 일정 부분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도 잃고 인력도 잃고 명예도 잃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KF-21은 완성된 기체이기도 하지만 동남아 최초의 첨단 전투기 생산 협력 모델로도 기대를 모았던 사업 아닙니까? 그 중심에 있었던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밀려난 건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붕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틈을 중국이 파고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협력에서 이탈하자마자 중국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J-31, 즉 중국의 차세대 경량형 전투기를 5호 가격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기체 생산 공동 설비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군 고위층에서도 중국산 전투기는 장기적으로 자주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강하고 미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체계에도 배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신뢰를 잃었고 중국의 기술을 받자니 안보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국제 제재로 인해 전투기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그들이 노렸던 기술은 사라졌고 대체 옵션은 정치적 리스크가 크며 자체 개발 능력은 부족한 상태.
이것이 기회를 영영 잃은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정확히 본질을 꿰뚫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결정 하나로 10년 이상의 기술 협력 기회를 잃었고 미래 방산 독립의 가능성도 희박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신뢰를 지켜낸 동시에 동남아의 새로운 판을 짜는 중심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기술을 들고 협력을 구걸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지난달 KF-21 관련 협력 논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처럼 행동하지 않겠다. 한국과의 협력은 전적으로 신뢰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측은 기술 이전 요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기체 도입 후 유지 운용 관련 인력만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술을 얻기 위한 협력이 아니라 무기를 구매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가장 원하던 파트너의 형태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왜 이렇게 선을 분명하게 긋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의 안보 환경과 국익 판단 때문일까요? 양쪽 다 맞는 분석입니다. 우선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실질적인 무역 갈등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전략적 생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처럼 무리한 기술 이전 요구를 하다가 관계가 끊기는 사례를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철저히 배우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정부는 에어 실드 프로토콜이라는 명칭으로 한국형 항공방어 연계 체계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아예 작전 개념과 교리까지 공유하겠다는 신뢰의 표현이죠. 그런데 필리핀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KF-21은 최신 전투기이고 그만큼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한국이 이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특별한 금융 조건이나 기술 지원 없이도 계속 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한국은 이를 고려해 단계적 도입과 훈련, 프로그램 통합 지원이라는 두 가지 구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6대를 도입하고 한국 조종사와 정비요원이 일정 기간 필리핀 공군 기지에 상주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운용 안정성이 확보되면 2단계로 확대 도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기술 이전 없이도 신뢰와 연계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필리핀은 이 모델에 매우 호의적이고 무엇보다 절대 기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건 한국으로선 단순한 고객을 넘어서 전략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함정, 헬기, 유도무기를 도입한 이력이 있잖아요. 이번 KF-21 협력까지 더해지면 방위체계 전반에서 한국 중심의 무기 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필리핀 군사연합의 기초가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통합방위 네트워크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해군에서 한국형 구축함을 운용하고 있고 공군에서도 FA-50을 중심으로 전술 교리를 한국 모델에 맞춰 조정 중입니다. KF-21이 추가되면 전방위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한국과의 연합훈련, 교리 공유, 정보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뜻이고 실질적인 안보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이 됩니다. 일본이나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 기반 협력이죠. 지난달 방위사업청과 KAI는 KF-21 블락2 개발 계획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기존 블락-I에서 부분 스텔스 적용이었던 기체를 전면 스텔스화하는 구조 개편입니다. 항공기 형상부터 시작해 공기 흡입구의 레이더 반사율 감소, 내부 무장창 확대, 램 소재 추가 적용까지 이뤄지며 설계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기체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개편이 과거 인도네시아와 공유됐던 모든 설계 모듈, 통신 데이터,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완전히 한국 주도의 독립형 플랫폼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스텔스화는 단지 기술 진화가 아니라 보안 차원의 정리 작업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기존 설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블록으로 재구성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만을 위한 스텔스화라면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접근 이력, 일부 시뮬레이션 코어 자료 유출 가능성, 그리고 내부 CAD 구조가 일부분이라도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존 버전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블락2에서는 기체 중심부에 적용됐던 공력 설계를 완전히 바꾸고 레이더 반사 최소화를 위한 흡음 구조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술적 단절입니다. 더 이상 인도네시아가 접촉했던 그 어떤 정보도 현재의 KF-21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들이 손에 넣었던 시뮬레이션 자료나 일부 기술자들이 관찰했던 공정 내용도 현재 기준에선 쓸모가 없게 된 건가요? 설령 누군가가 과거 데이터를 들고 외부와 공유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번 블락2 개편은 보안 리셋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체 형상뿐 아니라 내부 소프트웨어 코드도 모두 새롭게 암호화되었고 항공전자 장비 간 연동 구조 역시 변경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KF-21에 탑재되는 중앙전장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이제 한국산 클라우드 기반 작전 통제 플랫폼과만 호환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복제하려 해도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과거의 코드, 알고리즘, 데이터는 이제 KF-21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설령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현재의 KF-21에는 적용 불가한 무의미한 유물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은 단순히 배신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과거와의 절연을 선택한 셈이네요.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완전한 기술 주권과 수출 통제력을 갖춘 KF-21을 다시 정의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필리핀을 비롯한 새로운 파트너 국가들도 안심하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의 이런 결단력과 보안 시스템의 강한 인상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지금의 KF-21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와 무관한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락2 개편은 단순한 기능 향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메시지이며 향후 미국, 유럽 국가들까지 KF-21을 전략 자산으로 고려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서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과거를 지우고 있습니다. 최근 아세안 지역에서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KF-21을 누가 먼저 더 많이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도입 주도권 경쟁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사실상 퇴출되자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관심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기존 러시아제 전투기 운용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KF-21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 중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고등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서울은 단순히 판매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군체계와 연동 가능한 맞춤형 도입 모델을 제안하며 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은 실제 수요에 기반한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징적 관심일까요? KF-21이 분명 뛰어난 기체이긴 하지만 각국의 예산이나 운용 구조가 다르다 보니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존에는 고성능 전투기를 들여온다는 게 단순히 돈이 있느냐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KF-21은 플랫폼 중심 수출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단일 기체 도입이 아니라 훈련, 정비, 후속 지원, 전술 교리까지 포함된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호찌민 국방대학교와 서울항공대 간의 군사교류를 통해 향후 KF-21 운용 요원을 단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이미 타진했습니다. 태국 역시 기존 F-5, F-16 플랫폼에서 KF-21으로 넘어가기 위한 교리 전환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이 과정 전반을 설계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가능하려면 한국이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교리 수출국으로 자리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 공군이나 산업계가 실제로 아세안 여러 국가의 훈련, 운용, 유지 체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서울은 그 기반을 필리핀에서 먼저 구축하고 있습니다. 클락 공군기지에는 KF-21 도입을 전제로 한 필리핀 공동조종사 훈련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이곳은 향후 아세안 전역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지역 허브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원과 사천에 있는 시뮬레이터 시스템은 원격 연결을 통해 말레이시아, 베트남과의 통합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조 중입니다. 즉, 한국은 기체만 파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운용하는 능력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 구조가 없고 중국은 신뢰가 없으며 러시아는 제재로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결국 아세안 입장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럼 현재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누가 가장 먼저 필리핀 다음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실제 구매 의사까지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워싱턴에서 작성된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는 매우 인상적인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KF-21은 괌, 대만,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인도태평양 전선의 교차점에 위치한 전력으로 미국의 기존 동맹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비미국산 플랫폼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한국의 KF-21이 이제 미국의 전략 구상안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 배치될 KF-21은 타이완 해협, 괌 보급선, 말레이시아 해협까지 작전 반경이 닿는 위치입니다. 즉, KF-21이 운용되는 순간 한반도 필리핀 괌 오키나와를 연결하는 새로운 공중방어 벨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KF-21을 자국 플랫폼처럼 다루겠다는 뜻인가요? 자국의 무기 체계가 아닌 동맹국의 무기를 전략 체계 안에 넣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미국산 F-16, F-15만이 이 구조에 포함되었는데요. 맞습니다.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하지만 지금의 미군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첫째, 기술 신뢰성 측면에서 KF-21은 미국의 전술 데이터 링크, GPS 연동, IFF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둘째, 한미 연합작전 규범의 KF-21이 이미 일부 반영되었고, 실제로 주한미군 공군이 KF-21의 작전 능력을 모의 훈련에서 테스트한 바도 있습니다. 셋째, 미국은 점점 늘어나는 동시다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핵방어 거점 전략으로 전환 중인데, 그 안에서 KF-21은 동남아 핵심 거점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전략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적 지위 상승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기회이지만 동시에 책임도 막중해지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작전 전선 안에 들어간다는 건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최전선의 핵심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한국은 수년 전부터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째, KF-21은 국산 AESA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전자광학 조준 장치를 기반으로 자립형 작전이 가능하며 미군 지원 없이도 독자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둘째, 한국은 제주 해역과 포항, 사천, 수원 등의 다중기지 분산 체계를 구축하며 전시 생존성을 높이고 있고, 이는 필리핀 공군의 운용 계획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셋째, 한미연합지휘 통제망에 연결된 KF-21은 괌의 미 공군기지와 정보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력 증원 없이도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전략적 운용 철학까지 완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 배치될 KF-21은 단지 그 나라만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괌과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까지 커버하는 공중 우산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결국 이 전투기는 동아시아 공군 판도를 한국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미국조차 인정하는 전방 방어망의 축이 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동맹의 질을 따집니다. 무기를 많이 사는 나라보다 함께 작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더 신뢰합니다. KF-21은 기술, 작전, 신뢰 세 가지를 모두 갖췄고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군이 공동 운용을 고려하는 비미국산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그 무게를 알고 있고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방산 강국이 아니라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KF-21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 전투기가 등장했을 땐 실현 가능성 없는 프로젝트, 한국판 환상이라는 비아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KF-21은 아세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부상했고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작전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은 조용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엔 단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함께 날개를 주고 배신하는 자에겐 다시 문을 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그 원칙의 첫 희생자이자 경고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단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신념의 표현이기도 하네요. 배신을 허용하지 않고 실력으로 책임지며 동맹의 기준을 한국 스스로 설정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 한국의 방산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안보를 디자인하는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KF-21은 그 상징이며 그 핵심 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은 국가의 생명선이자 무기화된 외교수단이 되어야 한다. 둘째,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셋째, 한 번 배신한 국가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 세 가지는 KF-21 프로젝트 전반에 스며든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을 제시하고 세계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그게 KF-21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날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여전히 한국이 너무 단호하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 혹은 유연성을 잃는 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국제관계는 언제든 바뀌기 마련이고 언젠가 인도네시아와 다시 손잡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7년간 기술을 공유했고 협상의 여지를 수차례 열어줬고 심지어 분담금을 연체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모든 인내를 배신으로 갚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서울이 지금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기술을 공유할 수 있지만 존엄은 공유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원칙을 어긴 자는 다시는 동맹의 문턱에조차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KF-21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남아 시장을 넘어 중동, 남미, 심지어 유럽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주요 국가들은 KF-21에 관심을 표명했고 남미 일부 국가에서도 공식 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나라가 한국과 함께 작전할 자격이 있는가, 신뢰할 파트너인가, 배신하지 않을 국가인가. 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KF-21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선을 넘는다면 영원히 배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전 세계 무기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KF-21은 기술의 끝이 아니라 기준의 시작입니다.